발리의 뜨거운 햇살 아래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 옆 선베드에는 한 중년 여성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활짝 웃고 있던 그녀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돈으로 즐기는 호화 여행이라니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리조트 매니저가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결제하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즉시 퇴실하셔야 합니다. 여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니저는 단호했고 결국 그녀는 수영복 차림 그대로 짐을 끌며 리조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99번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며느리가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드를 정지시키고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한 그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 지방 소도시의 작은 미술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가을 한 지방 소도시에 자리한 청아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던 이수진은 29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월급은 직장인 평균 수준 정도였지만 그녀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타고 오는 중고 소형 외제차, 손목에 차고 있는 명품 시계, 그리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까지 작은 도시의 미술관 직원치고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와인바에서 식사를 하고 책상 위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미술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술관에서는 지역 후원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진이 전시 작품을 안내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유난히 집중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설명이 끝나자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성건설 대표이사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작품들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게 제 일이에요.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와 핸드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앞으로 자주 들러도 될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미술관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은 타겟을 발견했어요. 소형이긴 하지만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요. 조영이가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월급은?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방 미술관 큐레이터예요. 많아봐야 300만 원 정도일 텐데 저런 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며칠 후 민호와 조영이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조사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거래 계좌에만 3억 원이요? 민호가 파일을 보며 놀랐습니다.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탁 계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명품 직구 내역이랑 경매 참여 내역을 보면 상당한 재산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가족 정보가 완전히 봉인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조영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정보가 봉인되어 있다는 건 재벌이거나 자산가 집안이라는 얘기지. 천천히 확실하게 접근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처리할게요. 다음 주부터 민호는 미술관의 정기 후원자로 등록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지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민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날부터 민호는 주말마다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수진의 작품 설명을 경청하고 미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미술관 강연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의 고급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인도 판매하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수진의 취향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커피를 마시며 미술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마음에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남자였고 수진은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민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가족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 사정상 수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수진 씨 부모님도 나중에는 우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민호가 마련한 아파트였고 시어머니인 조영희도 함께 살았습니다. 수지는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을 내며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회사 운영자금이 급해. 계약 불이행하면 회사가 망해. 필요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이번만, 정말 이번만.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리려면 내가 성공해야 하잖아. 수지는 개인 예금에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에는 납품대금 문제로 1억 5천만 원, 다시 6개월 후에는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2억 원, 그 후에도 성금과 긴급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매번 민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당신 가족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수지는 신탁 계좌에 돈을 조금씩 인출했고 나중에는 소장하던 미술품들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도 하나둘 처분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총 8억 5천만 원을 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 민호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민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영희도 노골적으로 냉대했습니다. 생활비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목에는 예전의 명품 시계 대신 평범한 시계가 있었고 미술관에 갈 때도 작은 가방만 들고 다녔습니다. 결혼 3년째 민호가 또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민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뭐, 내가 허투루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다 사업하려고 그런 거잖아.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가족들께 인사드린다던 약속은요? 민호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사업이 안정되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족답게 살아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 돈도 안 주면서 몇 주 후 조영희도 1억 원을 요구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안 돼요. 조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니?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도가 있어요. 그날 밤 민호와 조영희가 모여 앉았습니다. 저 여자 이제 안 준다고 버티네. 조영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쉽게 줬는데. 조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9억 가까이 뺐잖아. 이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자.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조영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원이한테 연락해야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일주일 후 민호가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 이번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며칠 뒤 민호는 젊은 여성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소개할게. 우리 회사 신입 박지원이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운데 잘 따라와 주세요. 박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지원이랑 프로젝트 마감해야 해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은근히 화면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민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박지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 정말 멋있었어요. 역시 최고세요. 민호의 답장도 보였습니다. 지원 씨 덕분이죠. 수고했어요. 수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호가 깜빡한 서류를 전해주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시락도 함께 싸서 들고 갔습니다. 남편이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텐데. 수진이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 민호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박지원을 꼭 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박지원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도시락통이 떨어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민호와 박지원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뒤돌아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박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수진이 멍하니 박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원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영희가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들어가도 되겠니? 조영희가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어쩌겠어.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걸. 수진이 조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영이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넌 우리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돈은 더 이상 안 주면서 붙잡고만 있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영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도 마. 내가 남편 잘못 만난 거니까. 조용히 이혼해 주는 게 서로한테 좋아. 일주일 후 수진은 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와 조영이는 의외로 빨리 결정한 것에 놀라는 듯 했습니다. 조정 당일 수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어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정리해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조영이가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났네. 잘 됐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카드나 챙겨야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이혼이 끝난 그날 밤 민호와 조영이는 수진의 집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심해. 소리 나지 않게. 조영이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조영이가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몰래 확인해둔 번호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조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다. 블랙카드. 민호가 카드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이 카드면 한동안은 걱정 없겠네요. 조영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새 며느리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다음 날 새벽 민호 일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조영이,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의 부모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조영이가 티켓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발리 최고급 리조트 일주일. 며느리 카드로 가는 여행이라니 꿀이네. 박지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조영이가 박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보상 받는 거지. 3천만 원도 잊지 말고. 한편 미술관 계단을 내려오던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고객님의 블랙카드로 발리 리조트에서 3,5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블랙카드로 면세점에서 2천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 도난 신고합니다. 즉시 정지해 주세요. 상담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사용 중인데 정말 도난이신가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허락한 적 없습니다. CCTV 증거도 있어요. 전화를 끄는 수진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거실벽에 붙어 있는 태블릿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녹화 영상에는 민호와 조영이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잠시 시간 되십니까? 저는 김태경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요? 태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한그룹 이태성 회장님 말씀입니다, 아가씨.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경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5년 전 아가씨께서 집을 나오신 순간부터 제가 경호해 왔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민호의 진짜 이름, 전과 기록, 조영희의 공범 전력, 박지원의 상간녀 이력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본명은 박민수입니다. 결혼 사기 전과 산범이고 타 지역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했습니다. 태경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태경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영희는 아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기단의 기획자입니다. 피해자가 7명이나 됩니다. 박지원은 조영희의 친척 조카로 전문 상간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께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입할 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9억 원 가까이 줬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죠. 태경이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거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어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죠. 그날 오후 수진은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마일리지로 예약된 발리행 항공권 전부 취소해 주세요. 귀국편까지요.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발리에서는 민호 일가가 리조트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리의 뜨거운 오후 민호 일가는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영희가 선베드에 누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지. 며느리 카드로 이렇게 호강하다니. 박지원이 셀카를 찍으며 웃었습니다. 이모, 정말 최고예요. 민호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9억이나 뜯어냈으니 이 정도는 해야죠. 5명은 행복에 겨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잠시 로비로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로비로 내려간 일행을 매니저가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결제하신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즉시 퇴실하셔야 합니다. 조영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소유자께서 도난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 카드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시 퇴실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결국 5명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리조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전화를 안 받아. 조영희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99번을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미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어진 5명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발리의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고 모기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박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어디서 자요? 조영희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이 독한 게 번호까지 바꿨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위자료 받을 거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박지원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경찰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무전 취식 혐의로 리조트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5명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영희가 변명했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하지만 통역관이 경찰관에게 전달하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 소유자가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후 발리 당국은 그들에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텔비 미지급, 무전 취식, 공공장소 소란 등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호송관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영희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 내가 이렇게 비정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을 태운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인천공항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유튜버들도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발리발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호송관과 함께 민호 일가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조영희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 카드 훔친 게 사실입니까? 결혼 사기 전과가 있다던데요? 호화 여행 어떠셨어요? 조영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이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조영희 씨,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영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체포요? 왜요? 민호와 박지원에게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호 씨, 결혼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지원의 부모도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며느리 돈 훔쳐서 해외여행 간 일가족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며느리 불쌍해. 잘됐다. 제대로 벌 받아라. 공항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이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태경이 커피를 건네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던 민호가 우연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난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이태성 회장의 딸 이수진입니다. 회견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재벌가 딸이었어?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신분을 숨기고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온 건 사랑이 아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뒤쪽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의 본명은 박민수입니다. 결혼 사기 전과 산범이며 타 지역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했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전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조영희의 사진이 떴습니다. 조영희는 아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기단의 기획자입니다. 피해자가 7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박지원의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원은 조영희의 친척 조카로 전문 상간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4건의 유사범죄에 관여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총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수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대한그룹 상속녀가 복수극을 완전 반전이네. 이수진 대표님 멋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민호 일가의 과거 피해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갑을 찬 민호 일가가 들어오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결혼 사기 및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년에 처한다.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 조영희는 특수절도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6년에 처한다. 조영희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지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에 처한다. 박지원의 부모도 각각 징역 2년씩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수진이 승소했습니다. 조영희와 민호 명의의 재산이 모두 수진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돈을 자신이 갖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태경에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민호 일가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주세요. 이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태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전원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은 민호 일가에게 당한 7명의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도 돌려받고 사기꾼들이 벌도 받게 되었어요. 수진이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도움이 되어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태성 회장이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수진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운 게 많아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사기꾼이라는 걸. 회장이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이한테 들었다. 왜 진작 나오지 않았니?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언니,
오빠가 정략 결혼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내 이사 선임을 발표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수진은 개인 재산 10억 원을 기부해 결혼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수진의 이사 선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업의 진짜 책임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2층에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립한 결혼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급스러운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2억 원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여성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성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3년 동안 9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에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경찰 신고도 도와드릴게요. 심리 상담도 저희 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상담을 마친 수진은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대한그룹의 이사이자 사회공헌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취약계층 청년 창업 지원 회의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다시 재단으로 돌아와 4명의 피해자를 더 상담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퇴근길 수진은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민호를 처음 만났던 청아미술관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미술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수진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 좋아하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미술관의 관장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술을 좋아해서 자주 와요. 잠시 미술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진 수진은 그의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가자. 그날 밤 수진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는 희망나눔재단 상담사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상담하신 분 경찰 신고 도와드렸어요. 다음 주 법률 지원 신청자가 5명 늘었습니다. 수진이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던 철없는 재벌집 딸. 남편에게 속아 9억 원을 잃었던 바보 같은 아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상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경험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씨, 어쩌면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상담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사님, 용기 내서 경찰 신고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믿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개인적 상처를 사회 공헌으로 승화시킨 수진의 성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